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오랫동안 제 가슴 한편에 담아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골목에서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늘은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그날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아들 준호는 참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엔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제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주절주절 이야기하곤 했어요. 엄마, 오늘은 말이야 하면서요. 그 작은 손의 따스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준호가 28배 결혼을 했을 때 며느리 은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수수한 인상에 조용조용한 목소리, 그런데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한 아이였어요. 첫 인사를 나누던 날 은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는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의지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 1년 만에 쌍둥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전화로 엄마, 나의 둘 아빠 된대.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도 안 된 청년이 벌써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게 걱정도 됐지만 그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쌍둥이 민준이와 민서가 태어난 날 준호가 두 아이를 하나씩 양팔에 안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사진 속에서 준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어. 이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거야. 그때 그 다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준호네 집에도 가져다 주려고 조금 더 담그면서 며느리가 좋아하겠네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준호 씨의 보호자시죠?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 뒤의 말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지고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던 것만 기억납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졸음운전 화물차, 즉사. 그 단어들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정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 그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은지. 엄마 품에 안겨 울음도 제대로 터트리지 못하는 3살 배기 쌍둥이들. 엄마 왜 와? 아빠는? 아빠 어디 갔어? 민준이가 제 치마폭을 잡으며 물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장례 기간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눈으로 앉아만 있었죠.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때 저는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우면 되지. 엄마가 있잖니. 걱정하지 마. 장례를 마치고 얼마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은지네 집에 들렀어요. 반찬도 해다주고 아이들도 봐주고 청소도 거들어주고. 은지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은지는 그때만 해도 제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어머니 아니었으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점점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제 전화에도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라는 대답만 반복했어요. 처음엔 씩씩하구나, 강한 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던 시간들. 장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은지와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것이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은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애들은? 애들도 잘 크고 있어요. 유치원도 잘 다니고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네, 걱정 마세요.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짧고 건조했습니다. 저도 더 깊이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니면 진짜 이유를 듣기가 두려워서였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형식적인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은지야,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자. 애들도 보고 싶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올해는 저희가 따로 지내려고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긴 이동이 힘들어서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그리 먼 것도 아닌데.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조심히 잘 지내고. 네, 어머니도요. 그 추석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준우 사진 앞에 음식을 차리고 앉아 있으려니 눈물이 나더군요. 준우야, 엄마가 며느리랑 손주들을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쌍둥이들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돌 생일. 제가 선물을 들고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도 은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조촐하게 애들이랑만 케이크 자르려고요. 선물은 택배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할머니가 직접 가서 축하해줘야지. 다음에 봬요. 정말 괜찮아요. 결국 저는 택배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은지에게서 온 사진 한 장.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쌍둥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잘 크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며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 무언가가 걸렸어요. 사진 속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조금 낡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케이크도 시중에서 파는 화려한 케이크가 아니라 집에서 만든 듯한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홈메이드가 유행이니까 그런가 보다. 저는 또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 오히려 시어머니가 너무 참견하면 며느리만 힘들어. 아이들도 크면서 할머니보다는 엄마가 더 중요할 나이니까. 애들 키우느라 바쁘니까 연락하기 힘든 거겠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안심시켰어요. 아이고, 그래도 며느리가 아이들 잘 키우고 있으면 다행이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독립적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들락날락하면 며느리가 숨막혀 해요. 그 말들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보다. 은지도 힘들 텐데. 하지만 밤이면 준우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내 가족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거 맞니?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게 진짜 지켜주는 건가? 2년째 되던 해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은지가 보내온 사진 속 아이들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표정도 덜 밝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은지에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더군요. 은지야,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 네, 그냥 요즘 계절 바뀌어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몸 관리 잘해야지.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지인을 통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집 며느리 마트에서 봤는데 장 보는 거 보니까 참 알뜰하게 사더라고. 특별히 좋은 것도 안 사고. 그래도 애들 잘 키우는 것 같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알뜰한 게 좋은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말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설마. 준호가 보험도 들어놨을 텐데. 유족연금도 나올 텐데. 3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우연히 은지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 언니 친구예요. 아, 그래요. 은지 요즘 어때요? 잘 지내나요?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은지 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일도 두세 개씩 하는 것 같고 살도 많이 빠지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을 두세 개씩이나? 무슨 일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청소하는 일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어디서 또 일하시는 것 같던데. 그날 밤 저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요즘 일하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지내?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힘들면 말을 해야지. 내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 전화 너머로 은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제가 어떻게 짐을 드려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며느리는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이 되자 또 그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괜찮다는데 뭐.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4년째 되던 겨울, 은지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통화를 했습니다. 은지야, 설날에는 우리 집에 오자. 애들 얼굴도 보고 싶고. 어머니 죄송해요. 올해도 저희끼리 지낼게요. 왜?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할머니 집에 와서 세뱃돈도 받고 그래야지.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요. 저희 사정이 좀. 무슨 사정? 말 좀 해봐. 그냥 바쁘고 그래요. 나중에 시간 되면 뵐게요. 은지야, 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지내. 나도 이제 안 물어볼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지만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날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로 어머니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만 오갈 뿐이었죠. 5년째 되던 해가을 11월 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고 하셨죠. 요즘 밤마다 준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가는데 평소 안 가던 골목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 길로 돌아가 볼까? 이상했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골목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초라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삐걱삐걱. 낡은 수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폐지 더미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요즘도 폐지 줍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무심코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치려던 순간. 엄마, 나 힘들어. 민서야,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민서. 설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에서 수레를 끄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아서 솜이 빠진 파란색 패딩. 헝클어진 머리를 고무줄로 대충 묶은 모습. 굽다른 운동화. 그리고 그 옆에서 작은 손으로 수레를 밀고 있는 두 아이. 엄마, 나도 힘들어. 민준아, 오빠잖아. 동생 좀 도와줘. 민준, 민서. 아니야. 아닐 거야. 세상에 이름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제 발은 이미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여자의 걸음걸이.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 중 한 명이 쓰고 있는 모자. 그건 제가 3년 전 쌍둥이들 생일 선물로 보낸 모자였습니다. 안 돼, 제발 아니길. 3m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자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5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30살의 은지는 어디 가고 제 앞에 선 사람은 마치 5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 깊게 파인 눈두덩이와 시퍼런 다크서클.
볼은 쏙 들어가고 광대뼈만 튀어나온 모습. 손등은 동상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서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해진 점퍼 사이로 비치는 얇은 내복, 바닥이 다 닳아 구멍난 운동화, 손등에 빨갛게 올라온 동상 자국, 너무 말라서 옷 속에서 앙상하게 드러나는 어깨뼈. 애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그런데 너무 가벼웠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민준이가 제 품에 파고들며 울먹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은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는 식당으로 가자. 손수레는 그냥 골목에 세워두고 우리는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국밥 4개요. 음식이 나오자 아이들의 반응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진짜 먹어도 돼? 민서가 엄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밖에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나 오래됐길래 국밥 한 그릇 먹는 것도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사는 거야. 아이들은 정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질이 얼마나 빠른지 체할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은지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은지야.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잠시 편의점에 보낸 뒤 저와 은지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이제 다 말해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가 빚을 많이 남겼어요. 빚? 내 사고 나기 2달 전에 친구랑 사업을 시작한다고 대출을 받았어요. 제 명의로도 2천만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험은? 오빠가 보험을 해약했어요. 사업 자금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회사에서 나온 거라도 3개월치 월급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빚 갚는데 다 들어가고. 은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숨어 있었을까요? 총 빚이 8천만 원이었어요. 뭐라고? 장례 비용에 집 보증금까지 다 뺏어 갚고 그래도 5천만 원이 남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3년 동안 갚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상가 청소하고 6시에 택배 상하차하고 낮에는 전단지 돌리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주말엔 하루 종일 폐지 주웠고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잔 걸까요? 애들은 어떻게 돌봤어? 애들은 혼자 있는 법을 배웠어요. 유치원 끝나면 집에 와서 제가 싸놓은 밥 데워 먹고 씻고 자고 전화로 확인하면서요. 6살, 7살 배기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밥을 데워 먹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작년 겨울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방비가 없어서 전기장판도 못 켜고 이불 속에서 애들이랑 부둥켜 안고 잤어요. 민서가 매일 밤 엄마 추워하면서 울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어떻게 말씀드려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자괴감이 가득했어요. 준호 오빠를 잃으신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빚까지 있다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실망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었어요. 준호 오빠가 저를 믿고 맡긴 애들인데 제 손으로 지켜내고 싶었어요. 손 벌리지 않고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애들이 추워서 떨고 있는데, 배고파서 국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저는 은지를 일으켜 세우며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5년 동안 외면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은지야,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애들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우리 가족인데.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은지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이 이사 온 날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그래, 이제 우리 함께 살 거야. 좋아. 엄마가 이제 덜 힘들겠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8살 아이가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집 아침은 시끄럽습니다. 민준아, 우유 엎지르지 마. 할머니, 민서가 내 가방 숨겼어. 아니야, 오빠가 먼저 내 인형 숨겼어. 이런 소란스러운 아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은지는 이제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내가 건강하고 애들이 잘 크는 게 보답이지. 저녁마다 내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민준이와 민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들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했어.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은지는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가끔 웃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겠지라고 믿고 싶었던 건 사실 며느리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책임감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외면했던 거죠. 하지만 그날 골목에서 은지와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요즘 민준이가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시는 거지. 우리 이제 행복하니까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그럼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겠지.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부끄러운 제 과거를 고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은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사람. 잘 지내요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배려하다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배려는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거더군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고 먼저 말해주는 것. 혼자가 아니다라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어때? 잘 지내? 가 아니라 힘든 거 없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버텨내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5년이나 늦게 깨닫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